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공병호 소장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명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가 선정됐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과 불안과 균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선뜻 납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공병호 소장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병호 소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갔다. 자, 두 번째는 그 독립성 하에서 5개의 원칙을 정했다. 예를 들자면 이 여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여 전투력,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룬 어떤 전문성의 업적, 그리고 이 경제에서 어떤 경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물 경제에서 뭔가 경제를 개혁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물,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지명도와 어떤 그런 능력, 이런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개의 원칙으로 7명의 공관위원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한 공병호 소장의 설명과 해명에 따르면 그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방식에는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계파들의 어떤 이 권력 나눠먹기, 백지에다가 계파들이 서로 자신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인물들을 다 정해놓고 공모 절차는 일종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백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독립적으로 공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훌륭한 하나의 개혁적인 공천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가? 그 결과를 놓고 미래통합당, 특히 황교안 대표와 한성규 대표 사이의 갈등, 미래통합당의 상당한 규모의 반발, 그리고 많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 보수의 분열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을 피하고자 했던 많은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이런 이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안, 자, 이런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천이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원칙과 어떤 순리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지 왜 공병호 공관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저 이 점이 제일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첫 번째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5개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는데 왜 그는 용서를 구합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용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해명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떤 용서를 구할 때는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어떤 절차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못됐다.
내 뜻은 순수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 어떤 구조적인 잘못이라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보니까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건너뛰어서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 문제에 관해서 많은 국민과 유권자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는 데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용서를 받을 일이 뭐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명시한 대로 그 몇몇 인물들, 예를 들면 31세의 여성 변호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 바이오 회사의 이 대표를 맡아서 바이오 분야로 천거된 인물,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도 제대로 잡히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인물정보 위키백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공소장이 얘기하는 전문성 그리고 어떤 이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이 증명이 되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런 분야에서 그런 업적을 이뤘다면 아니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웬만한 인물들은 다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물 정보나 어떤 경력이라든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인터넷 검색창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쉽게 금배지를 달 수 있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엄청난 감투를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31세의 변호사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된 지 11개월 만에 금배지를 다는 최앞순위에 배치가 됐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력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됐느냐? 단지 31살이라는 나이 때문인가? 31살의 변호사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사천이 아니냐 또는 뭐 한성교 대표와 어떤 이런 뭐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매정당에서 독립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소장은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독립성, 100%의 공간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갔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잘못된 이 선거법 이 통과에 따라서 일종의 편법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한 위성정당이요 자매정당이라는 것은 공소장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미래통합당이 캥거루라면 미래한국당은 캥거루의 뱃속에 있는 아기 캥거루입니다. 자매정당이고 모든 어떤 이념과 가치와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수혈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인식의 공유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협력과 공감의 토대 위에서 보장되는 약간의 자율성, 이것이 미래한국당 공천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태생적인 어떤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론이 되는 뭐 윤주경 독립기념관 전 관장이라든가 또는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이라든가 몇몇 이 통합당에서 영입인재로 발표를 했던 20여 명의 인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20여 명을 전부 다 당선권 안에 배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행을 했던 어떤 새로운 피해 수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을 하고 그런 협력과 공감과 연대의 바탕 위에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이것이 미래한국당이 가져야 되는 독립성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지
미래통합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아주 새로 독립된 정당인 것처럼 독립성을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소장은 참담한 결과라는 표현도 쓰고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요. 저는 공소장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경제원에서 산업연구실장을 맡을 정도로 어떤 연구원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저서와 강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지적으로 많이 기여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의 지적인 능력과 논리력, 분석력 이런 것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번 일은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잘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은 무엇인지, 그가 왜 국민과 유권자와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는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의 설명만 따르면. 감사합니다.